안녕하세요. 곧 환갑을 맞이하는 아저씨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하나의 고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도저히 혼자서는 답을 모르겠고, 그렇다고 친구들과 상의할 만한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돼서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해 주실 만큼 깊이 고민해 주시고 현명한 조언 부탁드릴게요. 얼마 전에 연락이 끊긴 채 있던 친구들과 다시 연락이 되었어요. 지방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지 여러 년이 지나 동네가 작아서 거의 초등학교 친구가 중학교 친구이고 중학교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로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서로를 다 아는 분위기였어요. 언젠가 전화를 받게 되어서 어느 날 동안 축하할 만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건 정남이라는 친구로부터였죠. 정남이와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관계를 유지해 왔었죠. 어릴 적부터 여러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친구라 기억하고 있어요. 반장이었던 도마토와 똘똘한 친구였죠. 그런 친구에게 오랜만에 문자 한 통을 받고 전화까지 했었죠. 영식아, 잘 지내고 있니? 나야 정남이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어서 우리 모두 놀랐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것으로 보아 어떤 일이 있었나 싶었어. 우리 친구들 모두 너를 걱정해. 갑자기 사라져버려서 연락이 끊겨버리면서 잘 지내는지 걱정되고 있다. 이렇게 거의 30년 만에 다시 연락하게 된 거야? 만이네,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계속 같이 지냈잖아. 갑자기 날라온 정남이의 연락에 불현듯이 친구들과의 젊은 시절 추억이 떠올랐어요. 바빠서 연락이 점점 드문데도 그중에서도 결혼한 친구들과 한 번씩 모이곤 했는데 이제는 모두 장가를 가서 경조사 외에 모임할 핑계가 없는 거야? 친구들 하나둘 여기저기 사람 사이가 찢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인원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 친하게 지내곤 했었거든. 안부 연락도 자주 주고받지 않게 되는 사이가 된 거지. 그런데 잊지 않고 정남이가 먼저 반가운 연락을 주었으니 나도 너무 반가워서 전화를 받았어. 영식아야. 이게 무슨 소식인가?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내니?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랬지? 나이 어때? 어떻게 지내니? 다시 연락 주셔서 반가워요. 아이 아니라 애들이 다 너무 귀엽네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연락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락해도 너가 받지 않아서 이러니까 너가 나중에 다시 연락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어요. 우리 나이쯤 되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나 하나 희소식 하나 전해주려고 연락했어요. 다음 달에 결혼한다는 소식이에요. 그 친구는 환갑이 다 되도록 장가에 가지 않고 있던 노총각 친구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혼기가 차서 결혼할 여자를 골라 다 결혼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만큼 결혼하기 싫다며 버티고 버티다가 그 나이가 되도록 노총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친구가 이번에는 정말 결혼하고 싶다고 해요. 여자를 만나서 드디어 장가를 들기로 결정한 거구나. 나한테 연락하러 온 건 그것이었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또 얼마나 기뻤을까? 알 수가 없네. 이야, 정남아야, 너 이제 초가니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새삼스럽다. 네가 초원이라는 양식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고 했는데 드디어 찾았구나. 정말 잘 됐다. 아이, 그래, 청첩장 받아야지. 한번 만나자. 오랜만이네. 아이, 그럼 재수 씨 소개도 시켜줄까? 와이프가 준비로 정신이 없대. 결혼식 후에 소개해줄 시간이 될 것 같대. 모르겠으니까 시 끝나고 다시 한번 집들이를 해볼까?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별다른 일이 없으면 와줄래? 우리 다 같이 친하게 지내던 애들을 불러서 한톡을 돌리기로 했어. 청첩장도 보내보고 오랜만에 만나서 얼굴이나 보고 한판 할까? 너가 온다고 하면 애들이 참여를 하겠지? 좋겠어요.
그 친구 덕분에 다른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게 됐어요. 동창 회식을 겸사겸사 치르게 된 거였죠. 아, 그래요. 그러면 재수 씨는 나중에 만나고 일단 친구들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모임 날짜와 장소를 한번 문자로 알려줄래요? 근데 오랜만에 애들과 연락을 안 해서 좀 놀랄 수도 있어요. 근데 애들이 갑자기 나타나도 괜찮을까요? 아, 괜찮을 거예요. 다들 너를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아, 그래도 이미 연락해 줄 거라고 약속했는데 다들 너한테 연락을 받았으면 좋겠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방에 너도 초대하고 함께 얘기하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그날 만나요?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또 결혼 축하해요. 축하하고 30년 만에 연락해본 친구였지만 여전히 반가웠어요. 마치 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즐거운 마음에 저도 한껏 들뜨고 친구들을 만나보게 될 생각에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남이와 전화를 끊고 나니 정남이가 문자 메시지로 청첩장 모임 장소를 알려주었어요. 그러고는 동창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나를 초대해 주었죠. 그러자 다들 기다렸다는 듯 밀린 안부를 물으며 반갑게 대해 주었어요. 우리들은 나이만 먹었다 뿐이지 다들 학생 때 모습 그대로였죠. 거기서 친구들과 바뀐 연락을 저도 공유하고 나서 몇 명의 친구들과 또 한 번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날은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도 못하고 있고 지냈던 인연들과 재회를 하며 하루를 보낸 날이었어요. 보냈습니다. 그렇게 청첩장 모임 날이 다가왔어요. 30년 만에 처음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자리라 저도 모르게 조금 긴장이 되었어요. 평소보다 더 반듯하게 차려 입었고 출근하니까 다들 누구 만나러 가느냐며 물으려고 했던 정도로 열심히 차려 입은 상태였어요. 퇴근 후 약속 장소로 가니 이미 다른 친구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얼굴들이 많이 변하지 않아 대부분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영씨가 여기야. 여기야. 얼굴 그대로네. 얼굴이 하도 안 변해서 어제 만난 것 같다. 세월이 다 비켜가나 봐. 여기 앉아봐. 아니,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더라. 그래서 다른 애들한테도 물어봤었지? 영식이 연락되느냐고. 아, 근데 누구한테도 물어봐도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얘가 신경의 변화가 좀 있나 보다 하고 나는 쫓아갈래라고 했어. 그거 내가 뜯어말렸어. 야, 너 원래 어릴 때부터 생각 많고 조용했어요. 아,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어릴 때 뭣도 모르고 너 특이하다 놀리는 애들도 있었지만 내가 감수성도 풍부하고 세심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들이닥치면 너 기겁할 거라고. 아참, 너 핸드폰 번호도 바뀌었더라. 몇 번 문자만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 아이, 그랬나? 야야, 그게 뭐 중요해? 이렇게 다시 연락이 닿는 게 중요하잖아. 아이, 어린 시절에 내가 신경의 변화가 있어봤자 뭐 얼마나 크게 변화가 있었겠어요. 뭐 잠깐 삐졌어 보지? 아, 그래도 이렇게 정남이 덕분에 다시 연락하니 되게 반가워. 다들 어떻게 지냈어? 먹고 살느라 힘들지? 영희, 너는 여전히 곱네. 아, 근데 정남이는 늦어. 오늘 주인공이 이렇게 늦나? 어머, 그러네. 아이, 그나저나 정남이가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연락했는지 궁금하다. 하지만 너는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더라. 전화번호가 바뀌어도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는 뜨는 건지 알고 싶다. 아유, 정남이가 오늘 만난 고객이 진짜인지 생각해 봐야겠어. 좀 늦을 수 있다고 말하더라도 미리 시켜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구나. 돈을 잘 벌어 절로 삶이 힘들 것 같다. 정남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외제차라고 했어요. 그는 영업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 우수한 직원으로 인정을 받고 매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해. 어디 떠나서 여행하면 숙소는 회사에서 지원하고 여름에 휴가를 보내주기도 한다더라. 어릴 때부터 성격이 좋았던 정남이는 여전히 그런 성격이 아주 살아있다. 그 성격으로 영업을 하니 돈도 상당히 잘 버는 것 같아.
친구들 말에 따르면 외제차도 탄다고 해. 다닌다더라 그요. 나저나 장남이네요. 저놈은 우리 중에서 제일 늦게 결혼했는데 정말 왕횡재야. 60살까지도 결혼을 못하고 있어서 이제 그놈도 나랑 같은 팔자로 건을 했다는 거야? 나는 완전 안심했어. 우스갯소리로 자주 나랑 같은 건물에서 살자고 실버타운 동기로 하자고 했거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서로 매일 생사를 확인하자는 말을 했는데 진짜 그런 소리를 했었다. 내가 노총각 동지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배신당했어. 재수 씨가 자그마치 17살 아래인 것 같아. 아이고, 능력자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전에 언뜻 들었을 때 관리도 잘하셨던 것 같아. 완전히 더 어려 보이고 누가 보면 삼촌이랑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정도로 보겠더라. 그 친구들은 이제 정남이의 결혼 상대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쏠리고 있었어요. 17살도 안 된 연하라는 여성분이었거든. 관리도 잘해서요. 어려워 보이는 그 여성을 환갑 때 만났다니, 처음에는 정남이가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다고 하니 돈을 보고 접근한 여자인 것은 아닐까 정남이 걱정도 했어요. 정남이가 이번에 결혼하신다는 분이 17살 연하라고 해서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했어. 정남이가 돈을 보고 접근했거나 그런 게 아니겠지? 삼촌이랑 하란이다. 전에 한 번 봤다며 젖대 보였어요. 사람 괜찮아 보였어요. 아이고, 정남이 완전히 복 받았네. 그분은 자신돌에 남자애들이 남자로 안 보인다고 해서 다 애 같아서 결혼할 마음이 안 된다고 하셨다. 돈을 보고 접근했다는 건 아닌 듯한데 사람이 참 순진한 것 같아 어려워 보였어. 막 돈을 보고 접근하는 날라리 스타일은 아니라는 게 나에겐 들렸어. 뭐 그냥 속으로 그런 것으로 만났다던 아이. 대체 어떤 사람이 환갑이 다 되어가는 남자에게 연하를 줄까요? 그것도 17살이나 연하를 소개해준대. 재수 씨 소개해준 사람 나도 소개해주고 싶더라. 근데 정남이, 그놈은 곧 죽어도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냥 뭐 회사 사장님이 아는 사람 소개해준 거라고 하더라. 그러는데 오랜만에 정남이의 청첩장 모임 덕분에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남이 와이프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17살이나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 다들 부러워하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목표물은 이제 저로 바뀌어 제 근황 이야기도 좀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참 그나저나 영식이 너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내 이야기도 좀 해봐. 오늘 정남이 결혼 이야기도 있었는데 여기 애들 거의 다 너랑 연락되는 소식에 더 놀랐을걸. 아이 다야 뭐 서울살이 정신없고 바빠서 누구하고도 연락을 못하고 살았어. 돈을 벌려는 바쁜 삶이라 서울 집값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 1년에 1,000만 원씩 올라가는 것 같아. 전세 집만 옮겨다니면서 사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 집 하나를 사려고 했는데 정말 돈만 벌었어. 너희들은 서울로 오지 말라. 팍팍해서 못 살 거야. 그러니 왜 갑자기 서울로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돼. 사전에 살아야 한다고 해서도 못 살 거지만 얘야, 영희도 이유가 있어서 올라갔어. 뭘 그러는 거야, 영식아. 너도 거기서 자리를 잡기 위해 힘들게 노력했었잖아. 그래도 때때로는 연락 한 통은 줘야 했지. 그래야겠다. 우리도 섭섭해.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었는데 연락을 주고받을 여유가 있어야지. 네, 괜찮은가? 갑자기 서울 가면서 연락을 끊은 것까지 용서할 수는 없어. 서운해하는 기색이지만 조심스럽게 더는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도록 만든 것 같았어요. 오히려 미안해하며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내고 있었죠. 아들들아, 미안해. 제가 좀 늦었네요. 오늘 고객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다들 무엇 좀 먹고 있었나요? 아쉬운 일이네요. 오늘 주인공이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엮였는지 아시나요?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결혼식에도 불구하고 영식이를 다시 만난 것이 신기해서 모두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와, 연락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카톡이 참 편리하네요.
오래된 친구들 목록을 한번 보니 영식이가 있더라고요. 연락처가 바뀌었던데도 친구 목록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나 봐요. 혹시나 해서 톡을 보냈더니 정말 영식이 맞다고 해서 바로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전화를 걸었어요. 너희들 정말 엄청 했네요. 정남이 덕분에 오늘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정남이의 결혼도 축하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었죠.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는데 17살이나 어리게 느껴졌던 신부는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친구가 보았을 때는 그냥 순진하고 청순해 보였지만 혹시 모르니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얼굴을 보러 갔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머리가 아프다는 듯한 강한 두통이 왔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마음이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 신부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떠올라 있는데 익숙한 얼굴과 겹쳐진다는 느낌이었어요. 익숙한 얼굴인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그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서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잊고 있던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신부가 바로 내 딸이라는 것이었죠. 저 아이가 내 딸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잊고 살았나 싶은 순간순간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라서 제가 어떤 여자와 결혼도 했었더군요.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신부가 내 딸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이 기억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이대로 멍하니 앉아있으니 하객들도 놀라고 정남이도 놀랐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머리를 싸매고 바닥만 쳐다보며 있었는데 정남이의 목소리가 닿았어요. 들리면서 정남이의 손이 시야에 들어오자 그 손을 얼른 붙잡았어요. 정남이가 있었거든. 저는 정희에게 매달리듯이 물어보았어요. 정남아, 너 저 어디서 만났다고 했니? 나 지금 기억이 났어. 정남아. 나 결혼했었어. 아이도 있었어. 딸, 내 딸. 쟤 내 딸이야. 정남아, 너 내 딸인 거 알고 있어? 알고 결혼하는 거야. 내 딸이 왜 너랑 저러고 있어? 이거, 지금 뭐야? 한순간에 기억이 떠올라서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도 너무 많았는데 보니 말도 두서없이 횡설수설 나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딸아의 얼굴만 눈에 계속 들어왔어요. 사실 보자마자 딸아이라는 걸 대번에 알아채고 기억이 소셜수. 그건 내 몸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에 있던 점이 있어서 목부터 턱까지 크고 빨간 점이었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기억이 났어요. 17살에 사고를 당해 아내와 결혼하고 딸도 나왔을 즈음 3살쯤 되었던 것 같은데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서 화재가 났어요. 처음에는 연탄가스가 방에 새서 그 가스를 들인 상태였어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아내를 깨우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려 했지만 집에 불이 붙으면서 거의 폭발이 일어났고 아내는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다행히 저는 아이를 감싸 안고 밖으로 살아남았지만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었어요. 아내를 잃은 기억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목숨을 걸고 구하려 했던 딸의 존재는 기억조차 못했었어요. 그렇게 저한테 딸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그대로 태완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도망치듯 고향을 떠났던 거예요. 만약 제게 형제가 있다면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형제도 없었고 부모님도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혼자 남은 상황이어서 사고로부터 깨어난 이후에도 사고 전의 삶을 설명해줄 형제나 친척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내를 잃은 뒤에는 슬픔이 너무 컸고 견디기 힘들어서 무의식적으로 아내와의 추억조차 머릿속에서 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내와의 추억이 담겨있는 집 짐들이었죠. 모든 것이 소실되었기에 남아있는 것은 내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기억만 없어지면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래서 나는 그 상태로 서울로 올라갔고 아내를 잃은 슬픔을 대신해 돈만 벌며 살아왔어요. 그런 이유로
아내와 지내던 일들을 떠올리면 마치 희미한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조각조각 남아있는 기억만 있었고 통으로 남아있는 기억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친구들은 내가 아내를 잃고 정신을 못 차리는 줄 알아서 연락을 쉽게 하지 못했고 나 또한 친구들로부터 위로 연락을 받으면 아내에 대한 기억이 자꾸 떠오르기에 일방적으로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었어요. 친구들이 왜 연락을 끊었냐고 따지면서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끊어버렸기에 많이 걱정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제가 끊었나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정말 오래된 기억이라 잘 기억이 안 나서 이해가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던 거거든요. 친구들이 하는 말도 그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나중에 정남에게 들으니 추측건데 제 딸이 있는 병원에 함께 치료를 받고 있다 보호자인 제가 연락두절로 찾아오지도 않으니 그대로 보육권에 맡겨진 것 같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알려주지 못했어. 영식아, 진정하고 일단 여기 앉아봐에 내가 다 설명할 거야. 내 딸은 지금 내가 아버지인 거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빠인 걸 모른다고 너네 딸이 몇 살 때 나왔는지 기억나? 17살이야. 너 죽은 재수 씨랑 사고? 쳐서 고1 때 싸움 나왔잖아. 내 말대로 집도 다 타버려서 소재지도 모르고 출생증명서도 없어. 보자는 누군지도 몰라서 보육원에서 다시 출생 신고를 했어. 그래서 내 딸은 가족관계 같은 거 하나도 모르고 있어? 그래, 기억이 나. 우리 일이었어. 그때 딸아이가 태어났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정작 딸은 가족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그 보육원장이 나랑 잘 아는 사람이야. 들렀는데 거기서 내 딸을 보게 됐어? 물론 처음에 내 딸인 건 몰랐어. 무슨 장난인지 아이가 너무 착하고 예쁜데 부모 사랑을 고파한다는 게 너무 보였어. 보이든 하루 이틀 간 것이 아닌데 아이가 너무 눈에 띄었어. 그래서 원장님도 그렇게 눈에 밟히면 아빠가 되어주라면서 입양을 나길래 내가 데려다 키웠다. 보유고 원장 말이 어차피 나서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랑 같이 병원에 실려 들어왔는데 보호자가 해버리고 혼자 퇴원 있다더라고. 병원비는 밀리고 보호자는 잠입하고 그러니 보육원을 연락이 들어갔던 것 같아. 그때는 뭐 그런 서류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기를 했겠냐. 요즘 세상처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기를 했겠냐. 부모가 작정하고 버리고 가면 못 찾던 시절 아니냐?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랐어. 그래 화재. 우리 집에 화재가 있었어. 연탄가스도 많이 마셨고 정민이랑 둘이 나를 안고 나오다가 잘 기억이 안 나. 그때 일은 깼을 때 정민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지.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나의 자식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우리 딸을 병원에 두고 혼자 태어난 것이야. 아내 일은 슬픔만을 생각하고 겪어본 적 없는 일이라 내가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내가 정민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도 알고 친구들도 전부 다 알고 있어. 정신 멀쩡하면 사람 아니지. 어쨌든 내가 내 딸을 데려다 키우면서 대학도 보냈고 자기 동안 남자애들이랑 내도 했던 일이야. 그랬어. 내 딸을 정말 딸처럼 키우고 짓거리 하나도 안 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걸고 맹세했다. 오히려 내 딸이 나한테 먼저 결혼 이야기 꺼냈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무슨 감정이 들어야 맞는지 모르겠더군요. 배신감을 느껴야 하는 건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내 딸을 계속 키워주었으니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 것 같아요. 건지요. 그러니 제 딸을 데려다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고맙다는 말이 손톱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저 정남이가 제 딸이란 사실을 언제 알았던 건지가 가장 궁금했죠. 아니, 그래서 내 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데 너는 정작 내 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는 왜 다 알고 있느냐 말이야. 우리 딸이 제 또래랑 여애도 하고 했다며 너 털끝 하나도 안 들였다며. 근데 왜 결혼을 일단락 맞는 너랑 아이 정남아 우리 딸애 키워준 건 너무 고맙다. 고마워.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너희 딸이라는 건 안지 얼마 안 됐어. 정말이야. 이 사람이랑 식을 올릴 날짜 2달 뒤로 잡아놓고 나서 알게 된 거야?
아, 이 사람이 그러더라. 또래들이 남자로 느끼지 않았다고 내가 때로는 아빠가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오빠가 되는 것도 있어서 마음이 편하고 좋았다고 안정감을 느꼈다고 말해. 그저 연애하던 남자들과의 결혼을 상상하면 불편하고 느끼지 않았다고 해. 애 같아서 자신이 애 한 명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결혼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에는 자연스러웠대. 그렇다면 지금 내 딸이 마이가 되도록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부모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야. 나중에 내가 직접 물어봐도 돼. 나는 지금까지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출생이나 자신이 모르는 옛일들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야.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도 없고 그리움도 없었다고 해. 그러나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야 그제야 궁금해졌다고 해. 자신도 부모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든 모르다고 생각하니 말이야. 그래서 자기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고 하길래 사람을 썼어. 원래는 뒷조사를 좀 합법적인 경로로 해주는 사람인데 우리는 대놓고 본인을 조사해달라고 찾아간 거지. 결혼식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알게 됐어. 이 사람이 정확히 어디서 태어났는지 출생신고가 언제 되어 있었는지 부모가 누군지. 그래서 너한테 연락해봤어. 그럼 넌 나한테 전화했을 때 그날도 알고 있을 거야. 내가 결혼할 저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거. 근데 왜 그때 말 안 했어? 그때 말했어야지. 아, 그래 알고 있었어. 뭐라고 말해야 하나 고민하면서도 입이 쉽게 떨어지지를 않더라. 막상 목소리를 들으니 대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직후 친구들은 전부 죽은 아내 이야기를 제게 물었어요. 다들 위로를 건넸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때 저는 우울증의 비관론자였거든요. 이미 죽은 아내에 대해 위로한다 해도 죽은 아내가 살아 돌아오지 않으니 친구들의 위로가 의미 없었어요. 아마 딸의 안부에 대해 물었던 것도 같은데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지 흘려들었던 거겠죠. 오히려 자꾸만 아프고 불편한 기억을 친구들 때문에 떠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일방적으로 친구들에게 연락을 끊었던 거예요. 정남이의 청첩장 모임을 나갔던 날도 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지만 아무리 이유를 생각해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는 기억상실증으로 아내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며 친구들과의 기억도 누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친구들이 갑자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라고 할 때마다 다른 친구가 그들을 말리고 대충 다른 화제로 돌리곤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친구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길 원치 않아서 배려하려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기억 상실 중이라서 전혀 기억을 못할 줄은 상상도 못했겠어요. 아마 그때는 그냥 모른 척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직 말하지 않았겠죠. 갑자기 제 삶이 지금까지의 것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잊고 살았던 기억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기억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구가 잃어버린 딸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도 노총각이라는 한평생 혼자 살아온 친구가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요. 하필이면 제 딸이 맡겨진 보육원원장과 아는 사이였고 그곳에서 우연히 제 딸을 발견하고 아이처럼 키워왔다가 결국 둘이 눈이 맞아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눈앞에서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 어렵고 마음이 정화될 수 없어서 꿈을 꾸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정신이 나갈 것 같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 친구와 딸이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된 상황에서 늦게까지 제게는 정남이라는 것이 있었죠.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이 결혼할 상대가 자신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는데 정남이는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실제로 내 목소리를 듣고 나니 입이 떨어지질 않아서 얼굴을 보기로 결심했어요. 따라서 청첩장 모임 날에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해주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날 막상 너를 마주치니 전화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입이 더 안 떨어지더라고요.
잃어버린 딸을 가진 아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밝아진 너를 보니 그대로 묻어두어야 할까 생각했어요. 너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괜히 다시 이야기를 꺼내면 너가 다시 상처받을까 겁이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거야. 미안해. 정남이는 그날 전화로 내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막상 전화를 걸면 이런 이야기는 얼굴을 보고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일단 미루었다. 하지만 30년 만에 실제로 제 얼굴을 마주친 순간 망설였다. 30년 전 연락이 끊기기 전에는 제가 무척 피폐하고 그늘이 잔뜩 든 모습이었을 텐데 오랜만에 만나보니 무척 밝고 쾌활해 보이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 해도 그나마 전화로나 청첩장이나 모임에서 미리 말해주지 않고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저를 딸과 마주치게 했다는 건 원망스러웠다. 솔직한 감정이었어. 정남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 해도 당일에 너희들 결혼하는 날에 나한테 이렇게 알릴 생각이었어? 아니, 내가 혹시 기억 못하고 이대로 넘어가기도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결혼 반대라고 했던 것을 내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즉 이 결혼을 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걸 아는 거로 알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예상대로 미리 말해줄 생각 없었어. 친구들 중 아무도 몰랐고 그 말은 너만 알고 있었거든. 너가 입에 매서 아무도 모르게 하면 영원히 그 사실을 숨길 수 있었어. 그런데 딸의 얼굴을 마주치고 알아볼지 못할지 테스트해보려 했던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영씨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는지 알아. 영원히 이 사실을 숨길 생각은 전혀 없었어. 너도 걱정되고 내가 아빠 친구라는 것을 알 경우 내 딸도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그래서 내가 걱정되어서 말을 쉽게 못한 거야. 진짜야. 이해해줘. 가끔 내 딸에게 그런 농담. 내가 차지하고 내게 사고 쳤으면 너 나왔을 테니 아버지랑 딸 사이도 될 수 있었다 생각해봤는데 하지만 그게 정말 사실이 될지는 모르겠어.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을 진짜 사랑한 적 없어. 이유는 딸이 성인이 되는 모습을 한 번도 서떨어져 있는 관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진심이라고 정말 딸처럼 키우고 자식으로 생각해 왔었거든. 연애와 감정을 떨어뜨리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게 정말 많이 됐어. 우리 딸이랑은 남성과 여성 간의 감정을 떨어뜨려 본 적이 얼마나 됐을까? 혜람이 30을 훌쩍 넘겨 마음을 보면서 먼저 결혼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어. 너도 좋은 만남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행복하지 않을까? 삼촌처럼 그저 조카에게 이야기하듯이 몇 번 이야기를 던져보았는데 붕어빵이 늦게 이야기를 꺼냈어. 마을 전체가 어쩌다가 결혼 생각이 싹 생기네. 식는다고 자기는 결혼을 서둘러서 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 괜히 그러다 형편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해. 잘못 만나면 인생이 망가진다고 하더라. 그런데 나랑은 괜찮겠다 싶다가 갑자기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너는 옳다고나 좋다고 했어. 만나보자고 했거든. 그럴 일이 있을까? 나도 양심이 있는데 너와 나가면 삼촌과 조카처럼 보일 것 같다며 누가 우리를 연인 사이로 보냐며 이야기했어. 또래 중에도 성숙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 제안했어. 나도 거절했어. 아, 영식아, 믿어줘. 내가 나중에 물어봐도 어차피 다 탄론일 테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없잖아. 가족끼리 그런 건 아니잖아. 평생 가족으로 잘 지낼 수 있는데 왜 그래? 설득도 해봤는데 내 딸 라미가 그런 걸 원치 않을까? 내가 남자로 느껴지고 듬직하고 의지하고 싶어 하는데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 트는데 이걸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나이도 많고 모두 다 알고 있었기에 그냥 진짜 가족같이 모두 다 드러내고 살았는데 라미는 거기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정남이를 추궁할수록 눈앞이 아찔했어요. 내 딸과 친구가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쳐 올랐어요. 물론 분노도 있었고 혐오감도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식을 잊고 살았던 주체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치욕스럽게 느껴지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아빠라는 사람이 없는 어린 시절 때문에 나이 많은 남자에 대해 갈망이 그릇되게 표출된 것인가요? 아니라는 생각도 들면서 일이 이러지까지 되어버렸다는 것이 전부 제 탓 같기도 했고, 뜯어 말리고 싶다가도 내가 어떤 자격으로 하는지라는 생각에 말이 나지 않았어요. 가만히 도자니 나중에 헤라이가 알게 되면 더 원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커졌고, 정말 미치겠어요. 정남아, 내가 볼 때 헤라이는 아빠 없이 자라서 그냥 나이 많은 남자에 대한 로망이라 판타지가 생겼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어. 아,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 영식아, 나도 라미가 어릴 적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헤라미가 자기 마음을 고백한 게 40이라거다. 40살 먹었을 만큼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20대 때는 곧잘 제도의 남자애들이랑 다른 여자애들처럼 연애도 하고 설레고 헤어지면 슬퍼도 하고 했어. 애가 조금 성숙한 편이긴 했어. 만나면서도 남자 친구에게 말해주기 나오는 거야. 그리고 공부시키기도 했어.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다 람사랑 비교해도 앞서갔다 따들어보면 오빠인 양이지만 하는 모습 보니 헤라미는 착하기만 한지 거의 누나였어요. 그냥 내 맘대로 남자 만나 연애하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내가 도와주잖아. 그랬었어요. 우리 나이가 이제 나이 꼭 결혼을 해야겠다 아니면 혼인신고라도 해야지. 우리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조망아,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누가 챙겨줄까. 말이야. 글이 안 나왔어요. 앞으로 살 일은 만큼 다 해야 할 것 같지. 남은 생이 40년이나 남았는데 그렇게 일찍 죽으면 우리 딸은 어찌 살 아내로 받을 거야. 환갑에 우리 딸을 도입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 거야. 정남 씨는 가끔 우스갯소리로 내가 사고 쳤으니까 딸인 줄 알러라고 하는 은근한 장난을 말하곤 해. 주고받았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가 되어버렸다며 본인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고 했어요. 게다가 저랑 정남이는 친구인데 정남이가 제 딸과 결혼하게 되면 친구 사이가 장인과 사위 사이로 변해버리게 될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 사실 너랑 장인 사위 사이 될 줄 모르고 이미 그 전에 혼인 친구부터 해뒀어. 미치겠네. 그래. 라미는 내가 아빠거 모른다며 어떻게 너만이 사실을 아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람 출생에 대해 조사해줬던 사람이 나한테 먼저 연락을 줬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냈다면 그런데 내 동창이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같이 나왔는데 혹시 이분 아시냐고 먼저 연락이 왔어서 그랬는데 나도 충격을 받아서 조사관에게 연락했어. 하지만 헤라이와는 아직 연락이 없고 조사관에게는 절대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말했어. 내 이야기가 더 충격을 주지 않을까 봐. 그래서 우선 너에게 먼저 알리기로 했고 엉망스럽게 너에게 알렸어. 정말 미안해. 말이 없어서 속여볼 생각은 전혀 없었어. 제발 용서해줘. 다행히도 딸에게 조사를 한 사람이 정남이에게 먼저 알렸어. 정남이는 헤라이의 아빠가 되는 사람이고 또한 그와는 친구인 사실을 알려줘야 했어. 이 사실을 내 딸에게도 아직 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더 이상 용기가 없어서 미뤄둘 수 없을 것 같아.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더 상처를 받을지 딸이 더 상처를 받을지 알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그 말을 끝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저는 여기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용서를 한다면 둘의 결혼을 축하해야 하는 건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내 딸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고 결혼을 뜯어 말려야 하는 건지 기상증으로 딸을 두고 살아왔던 내가 과연 아빠 자격이 있는지 아빠가 되어서 딸이 있는 사실을 잊고 살아온 지금 아빠라고 나타나 혼란을 주어도 되는지 뭐 하나 제대로 생각이 되지 않고 섣불리 결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밖에서는 신랑을 찾고요. 직원들도 발을 동동 구르며 있고 좋은 날 신랑은 갑자기 친구 앞에서 눈물이 줄줄 흘리며 결혼을 해요.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결국 직원들이 애타게 정남이를 부르는 탓에 저는 정남이를 일단 보내야 했습니다. 헤라이, 알려야겠지요. 전에 알렸으면 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끌고 온 건 너예요? 어쨌든 딸도 비장 알아야 하는 문제이긴 한데 생각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을 거예요.
일단 오늘은 그냥 식사를 올립시다. 근데 나는 지금 너희 둘 얼굴 보면서 축하한다고까지는 못 해주겠어요. 갈 테니까 시 끝나고 연락해요. 나는 생각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 결국 그날 결혼식장에서 딸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황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영씨가 떠난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해. 축하할 마음은 없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우리 서로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할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는 그걸 장담할게. 정말 미안해. 시 끝나고 연락할 테니 너 생각 정리되면 다시 연락할게. 떠나는 순간까지 연락해달라고 부탁해놨어. 미안해요. 혼란스럽다면 나중에 연락하자. 내가 식장을 빠져나가길 원하신 건지 제대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아.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한 거는 아빠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고 풀로 나오려 했던 건 정남이가 잘 다뤄주셔서야 가능했던 것이다. 고맙지만 그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무엇이 옳은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떤 결정도 쉽게 내릴 수 없어서 결국 식장을 나왔는데 이제 둘은 이미 결혼해서 부부관계가 되었을 거예요. 정남이라는 사람이 다행인 건 학생 때부터 다정한 성격으로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인기가 있었거든. 여학생들과는 한 번도 부적절한 이야기나 행동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장도 맡아본 적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이니까 내 딸이 상처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아빠의 친구가 되는 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결혼식이 끝나고 3주가 되어도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망설이는 중이고 정남이는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직 결정이 서지 않아 어떤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기억을 잃고 아내만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딸의 결혼식에서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면서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을 때 우리 아내가 제 머리를 세게 쳐서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명확히 보라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나는 것은 저에게도 믿기 어려운 현상인데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게 하늘에 있는 아내의 뜻이라는 강한 생각이 들어서 따라서 아내의 뜻을 따라서 저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려고 하니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아마 하더라도 믿지 않을 테니 믿는다면 손가락질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조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제가 후회하지 않고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